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아니죠, 6월이죠. 네, 6월 28일 두산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거의 부합 마무리를 했고요. 3300선은 지켰습니다. 코스닥은 1017포인트로 또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를 매수를 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증시 전체를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그 변수가 또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 그 다음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뜨겁게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의 실적주들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와 델타 플러스 변이가 지금 기존에 나왔던 변이들과는 좀 다르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 델타 플러스 변이는 특히 백신 회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의 10초 정도인가요? 옆에 걷기만 해도 이제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학자 말로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2, 3, 4일 정도면 이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잠복기가 또 더 짧아진 것으로 보이고, 전파력도 더 넓어졌고, 그 다음에 기존 백신을 이제 회피를 한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경기 회복을 통해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제 다시 한번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좀 과열이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상승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시의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바이오주나 진단키트주 투자를 다시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흐름 자체가 좀 굉장히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분산을 하셔서 여러 개를 들고 계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좀 고점 부분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위로 방향을 좀 틀었지만 뭔가 이 힘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확실히 힘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그런 코로나에 대한 악재가 터졌을 때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좀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뭔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고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포인트 이상은 계속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올라갈 것 같다, 확실히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고요. 바이오나 이제 그런 진단키트 종목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도 다우 나스닥 거의 부합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유럽 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뭔가 움직임이 또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조금 상승했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4천만 원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죠. 채권 금리도 네, 지금은 1.5%대로 그냥 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 거 없고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요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1,400원 하락해서 8.8%까지 하락을 했고요. 시간 외 거래도 굉장히 뜨겁고, 마지막에 동시효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거의 300만 주 정도 거래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거래가 되고 내일부터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정지 전에 이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에서도 그 전날에 보면 그런 증자 주식을 받기 싫은 세력들이 미리 매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거래 정지, 한 달 동안의 거래 정지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세력들이라면 미리 빠져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공매도 상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를 아무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시킨 감이 없잖아 있고요. 시간 외 거래도 이렇게 뜨거웠던 것을 보면, 자, 이 상장 이후에 또 주식이, 이 주가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VI 직전까지 하락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리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고 좀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로 좀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승이 거래가 터진 상승도 아니었고요. 두산인프라코아에 대해서 많은 근거를 들면서 좀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각보다 다른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쥐어박는, 오히려 신규 투자자분들이 들어갔다면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는 경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음봉은 상당히 저는 기분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주 많이 터진 이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외가 50원밖에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이 되더라도 주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합병 이슈가 나오고부터 두산인프라코아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정도까지 올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엔진 예를 들면서 두산엔진이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사실, 그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때 당시 적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합병한다는 얘기만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급등 이후에, 정지 이후에 급락하는 과정이 나왔었고, 지금은 두산인프라코아는 그 거래 정지 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끝나고 풀리고 그날 당일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병에 대해서 네, 같이 오른 그 오버슈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락할 수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하락을 딛고 정고점 이상을 가더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인프라코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건설 경기 호황과 그 다음에 이 전기 굴착기죠. 그래서 굴착기 자체를 이제 우리 그 자동차들이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것처럼 전기 굴착기가 되었을 때 그 두산인프라코아가 진행하는 그 배터리 팩 사업이죠. 그것도 이제 잘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네,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랩빵꿀인가요? 네, 랩빵꿀 분들은 뭐 돈 많이 버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지금 저는 신규 상장 때도 조금 하락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 쌍바닥 자리를 반등을 해서 받쳐준다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제 두산 엔진 그 과정을 보았을 때도 금융 투자가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융투자가 지금 400만 주 가까이, 거의 5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사실 금융투자가 별로 믿을 만한 그 세력이 아닙니다. 금방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신과 연기금과 상업펀드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이제 오늘 많이 나가는 듯 하다가 크게 이제 7만 9천 주까지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공매도가 오늘 많이 상환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금융투자의 저 물량이 과연 이제 신규 상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크게 볼 거 없이요. 두산인프라코아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거 두산중공업이고요. 두산인프라코아는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은 두산인프라코아 공매도 잔고가 이제는 다 상환이 되어서 네, 쇼커버링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길 예상을 하셨겠지만 계속 이제 제가 이 공매도 잔고가 별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고요. 네, 지금도 오히려 6월 24일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까지지만 네, 29일, 30일까지도 이 공매도 그 상환에 대해서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를 더 봐야 되고요. 그때까지 이제 700만 주가 다 상환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거래 패턴을 보았을 때는 마지막에 급락하기 전에 상당히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점, 매수세도 그때는 좀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쇼커버링이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700만 주가 과연 다 상환이 되었을지 조금 더 며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거래 정지기 때문에 7월 20일에 신주 상장이 되고요. 그때 이제 두산중공업 주식과 그다음에 현대인프라코아겠죠. 그 주식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산인프라코아의 이제 대차 잔고도 2,75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추정은 이제 좀 플러스로 잡혔네요. 어제도 플러스로 잡혔고, 다행히 이제 플러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한이 이제 주로 공매도가 외국인 공매도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며칠 뒤에 한번 공매도 잔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 정도로 보유 마무리했고요. 이제 이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될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라는 호황, 그것은 이제 작년부터 나오긴 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 굴착기,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 판매량이 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이 국가들에 대해서도 좀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 장비 기업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한번 한 사이클 판매를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실적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 피크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막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기업 특성상 계속 성장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양산을 계속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네, 신사업을 계속 확장을 해서 뭔가 이 새로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건설 중장비에 대해서 좀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매년 실적이 뭐 증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노후화된 건설 장비를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났을 때 또다시 이제 피크를 찍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두산 인프라코아가 몇 배씩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아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거고요. 두산 인프라코아 이제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두산 인프라코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100%는 없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다들 상승을 외칠 때 하락을 외친 이유도 왜 이 사람이 하락을 외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하락을 외친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근거를 들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한편으로 내릴 수도 있겠구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면 좋겠다, 이 두산 인프라코아가 절대 못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게 제 의견이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